자, 계속해서 우리 이제 삼국의 종교와 사상. 와우. 자, 이것도 이거를 갖다가 말로 설명하는 건 참 힘든 일인데, 해봅시다. 문화 파트는 사실 많이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건데, 이거 방법이 없죠. 일단은 삼국의 종교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부터 이거는 한꺼번에 할게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25페이지까지 나오는 걸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나오는 이야기까지 삼국의 종교와 사상, 그 다음에 남북시대의 종교와 사상. 삼국의 종교와 사상 앤드 남북국의 종교와 사상, 그냥 이렇게 종교와 사상. 그러니까 통일신라 시대 얘기를 좀 연장해서 같이 해버리면 되니까 같이 나가는 걸로 할게요. 일단 이 종교 이 당시 그 삼국시대 가장 중요한 종교는 뭐 딴 거 없죠. 불교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불교. 이 불교라고 하는 게 우리 고대사에 미친 영향이 너무너무 커요. 이거 어느 정도 임팩트냐, 내가 비교할 수 있는 건 그밖에 없어. 우리가 서양의 충격과 맞먹는 거라고 계속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서양의 어떤 그 침략을 받으면서 기독교라든가, 그 다음에 그 기독교를 믿는 서양인의 어떤 정치제도, 그 다음에 어떤 철학, 이게 너무너무 우리 충격적이었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뭐 성리학적 질서가 맞지 않는다고 막 배척하다가 나중에는 그거 안 받아들이면 다 망했잖아. 일본은 과감하게 바꿔가고, 그게 메이지 유신이었고,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어떤 토착신앙이 다 있었다고요. 근데 그거를 바꾸는 일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근데 불교가 들어오면서 많은 게 바뀌죠. 뭐 정신세계 어떤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자,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당시 불교였고, 또 하나가 너네 잘 모르는 게 뭐냐면 도교라고 하는 거 잘 몰라요. 도교는 못 가. 자, 불교는 일단 이 아시아에서, 중국에서 탄생한 종교가 아닌 건 알고 있죠. 인도에서 탄생한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어떤 철학과 여러 가지 정신세계가 이 중국에까지 유입되었고, 이게 이제 사실은 그 당시 불교가 유입될 당시의 동아시아의 상황이라고 하는 게 약간 유목민족들이 세상을 지배하던 시기였었어요. 나는 참 모르겠다. 뭐 흉노 선비나 아니면 또 뭐 그 이후에 등장하는 5호, 16, 5호, 흉노 선비, 저족, 갈족, 강족 뭐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중국을 지배하던 시기였고, 이런 유목민족들은 어차피 중국을 지배하면서 중국의 제도보다는, 종교보다는 인도에서 들어온 이 불교가 훨씬 더 이제 얘네들 것도 아니고 어차피 뭐 알겠습니까? 그래서 불교가 이제 유행했던 시기가 그런 시기였다는 걸 이해하면 되겠는데, 도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도교는 중국의 전통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우리 춘추전국 시대 얘기할 때 사상가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 뭐 유가가 있고 뭐 법가가 있고, 그 중에 하나 도가가 있잖아요. 그거예요. 도가 사상입니다. 이게 도교가 일종의 어떤 신선이라든가 뭐 어떤 세상을 초월해버린 듯한 어떤 이야기들, 알겠습니까? 이게 이제 도교의 어떤 그 바탕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중국의 전통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더 뿌리가 깊죠. 아시아에서는 이게. 그렇지만 이제 불교가 들어오면서 좀 많이 뒤섞여 있어가지고 도교와 불교를 많이 헷갈려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전통 문화 중에는 우리 뭐 저팔계 나오고 손오공 나오는 그 서유기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정신세계, 그건 도교적 세계관입니다. 막 신선이 있고 구름 타고 날아다니고 안 죽고, 알겠습니까? 이런 거라면 불교는 그와 전혀 다른 어떤 이야기들. 자, 봅시다. 그래서 불교를 받아들였던 이 고구려 백제 신라 특징들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일단 불교, 고구려의 이게 불교 문화, 그 다음에 백제의 불교 문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신라는 쭉 이어서 할게요. 그냥 신라 같은 경우는 통일신라까지 이어지니까
신라의 불교 문화. 이제 요거 이후에 홍해신라의 불교 문화. 이렇게 이제 발전해 나가는 과정까지 같이 해버릴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고구려는, 이거 종파까지 내가 설명하면 너무 힘들 것 같고요. 이러니까. 일단은 이 격의불교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하나. 고구려 같은 경우는 불교 수용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이것만 하고 넘어가야겠다, 그냥. 언제? 소수리망 시절에 이루어졌죠. 소수리망. 소림사가 왜 납니까? 소수리망 시절에 이루어지게 되고, 그 이전에는 조상신 숭배입니다. 우리가, 불교가 수용되기 이전에 고구려는 어땠을까? 그걸 떠올려봐요. 우리 고구려에 대표하는 그 무덤 하면 장군총 이런 거잖아, 맞지? 그거는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만들었던 무덤이에요. 왜 그렇게 만들었나? 거대하게. 너는 이집트 피라미드가 왜 그렇게 거대하게 만들었을까요? 전부 다 이게 왕에 대한 권위 때문이잖아. 왕을 되게 신성시하고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거대한 무덤을 만든 이유는 다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가 들어오면서부터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면 불교의 권위로 왕권을 강화하기 때문에 내가 미륵이다.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미륵이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사상적으로 백성을 지배하면 되는 거지. 굳이 그런 거대한 무덤 만들어가지고 내가 위대한 조상님의 아들이야. 이런 거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고구려가 어쨌든 소수리방 이후에 어떤 불교가 많이 발전하게 되고 불교를 공식적으로 수용했으니까요. 알겠습니까? 자, 특히 고구려 같은 경우는 이 도교도 유행했었어요. 불교와 함께 도교도 크게 유행했던 나라가 고구려였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건 귀족들이 주로 귀족 중심에서 많이 유행했었어요. 물론 왕들도 뭐 믿긴 했었다만, 알겠습니까? 귀족들이 이 도교를 좀 많이 좀 믿었었고 숭상했었고, 이해됩니까? 이걸 보여주는 게 바로 사신도 같은 거예요. 사신도 너네 압니까? 뭐 청룡, 자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알겠습니까? 사방을 다스리는 어떤 되게 뭐라 해야 되나? 그걸 뭐지? 네 개의 신, 사신도, 알겠습니까? 자, 어떤 이런 것들을 그리고,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도교에서 나타나는 이야기들이에요. 알겠습니까? 이 공존하고 있었던 거였죠, 불교와 도교가 공존하는 고구려의 어떤 모습들이 특징이라고 보면 되겠고, 백제 같은 경우도 언제 이게 수용됩니까? 백제는 친유왕 시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백제불교는 동진으로부터 수용되는 거. 동진 이거 뭐라 해야 되나? 동진으로 되게 from 동진에서 수용됐거든요. 남조입니다. 남조. 너무 긴데 이거 다 설명할. 남조고 이게 고구려는 이 북조예요. 북조. 중국이 이 당시에 남조, 북조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알겠습니까? 여기 적어줄게 그냥. 딱 보면 알죠 뭐. 있으면 그 당시 중국이 이렇게 반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나눠져 있어가지고 이쪽이 북조 대표적인 북이라고 하는 나라 있잖아. 북조. 이쪽이 남조라 부릅니다. 남쪽 지방에 있는 왕조. 알겠습니까? 송제, 양진. 알겠습니까? 이어지는 이 남조와 북조로 나눠져 있었고, 고구려는 북조의 영향을 받았고, 백제는 남조의 영향을 받은 불교가 들어옵니다. 그 특징들까지 얘기하면 너무 당신들한테 안 맞는 것 같고, 나도 이게 뭐 율종 얘기하고 미륵신앙까지 뭐 하면 좋겠지만, 일단은 불교의 특징이 좀 다르다는 거, 알겠습니까? 고구려라든가 북조는 남조와 북조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상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자, 그렇고요. 특히 이 백제 같은 경우는 일본 불교에 많은 영향을 줬어요. 불교 발전에 기여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름도 되게 특이합니다. 지게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고, 되게 이름 일본 이름 같잖아요. 맞죠? 백제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백제 사람이 일본으로 건너가가지고 일본 불교 발전에 크게 기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노리사 치게. 알겠습니까?
자, 뭐 이런 사람들을 그냥 좀 알아둬야 될 거고, 일본 불교 발전에 기여했다 정도는 백제 불교와 좀 연관시키 알아둬야 될 거고, 이게 이 백제도 마찬가지야. 이 당시에 도교가 함께 유행했었어요. 마찬가지야. 이것도 누구 중심? 주로 이제 귀족 중심으로. 귀족 중심. 귀족을 중심으로 도교가 많이 유행했던 걸 확인할 수 있는 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백제 금동대항로 본 적 있습니까? 금동대향로라고, 이게 막, 다 그릴 줄 알아요. 이게 생긴 향로가 하나 있어요, 이거 향을 피우던 건데, 이거.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진짜 막 정교하게 막 새겨진 문양들이 막 있거든요. 여기 이제 도교적인 어떤 세계관이 막 들어가 있어요. 백제 금동대향로. 알겠습니까? 이게 어쨌든 도교의 어떤 그 이상향을 그려놓은 어떤 그 유물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지금 나중에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알겠습니까? 백제 금동대향로. 이런 것들이, 백제에서도 도교가 유행했다는 중요한 근거고, 이것도 사신도는, 이거 뭐 벽화니까요. 한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불교와 도교가 동시에 유행하는 삼국의 문화. 알겠습니까? 신라 같은 경우는 일단 중요한 거는 특징이 뭐냐면, 신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늦다. 많이 늦었죠. 알겠습니까? 왜냐면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교를 수용하는 과정에서는 그 거부하는 집단이 당연히 있죠. 귀족들은 당연히 수용을 거부합니다. 자신들 조상 숭배 신앙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고구려 같은 경우는 천신 신앙 숭배라고 해가지고 나오죠. 뭐 이런 어떤 하늘에 제사 지낸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있어왔고, 그게 귀족 집단 내에서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수용하는 과정이 굉장히 늦었죠. 자, 특히나 더 심했던 것 같아. 토착 신앙과 갈등을 크게 겪었어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뭡니까? 왕은 이 불교를 수용하려고 그러고, 귀족들은 이 거부하고,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게 2차돈의 순교, 이런 사건들. 2차돈의 순교와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2차돈 같은 경우는 불교를 갖다가 수용하려고 하는 왕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었고, 귀족들은 계속해서 반대했었거든요. 일이니까. 2차돈은 그 과정 속에서, 왕을 대신해서 죽죠, 사실상. 그러니까 죽는 바람에 죽으면서 뭐 신기한 일이 벌어지면서 이제 귀족들이 뭐 현혹됐다고 그게 알려져 있죠. 막 목이 작으니까 하늘이 검어지고 피가 나오고 막 흰 피가 나와서 뭐 꽃비가 내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제 신기한 일이로다. 불교가 정말 신기한 일이로다. 하는 그런 전설 속에서 수용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중요한 건 얘들아, 2차돈의 순교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니고 귀족들이 반발이 심했다. 그 정도로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그게 진짜 있었던 일은 아니겠죠. 알겠습니까?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통일신라에 대한 불교의 얘기예요. 자, 이거는 어떤 얘기? 이게 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자,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일본 불교에 기여했다는 백제 불교의 특징도 좀 체크해 둬야겠지만, 사실 불교의 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통일되고 난 뒤부터입니다. 자, 이 삼국을 통일한 거는 사실 신라지만, 신라가 군사력 면에서는 그건 군사력이라고 하는 거는 당나라의 힘을 빌리면 돼요. 빌렸잖아, 사실. 알겠습니까? 당나라의 힘을 빌려가지고 시작한 거잖아. 근데 문화적인 어떤 힘을 극복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네 다른 아빠 힘을 빌려가지고 친구를 때릴 수는 있어도 자기 힘으로 공부를 하는 건 힘든 거잖아. 그거는 자기 스스로 발전해야 될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통일신라의 가장 큰 문제는, 신라는 불교가 굉장히 수용하는 과정이 늦었고, 고구려 백제는 거의 200년이나 앞서 있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불교 수준이 높잖아요. 근데 이걸 통합해야 되는 거야. 신라가 되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하는 게 뭐냐? 삼국 불교의 통합. 삼국 불교의 통합이라고 하는 과제가 통일신라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였었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에서 등장하는 중요한 사상가 두 명을 보게 되죠. 원효가 있고요. 의상이 있었습니다. 의상. 두 분 다 이제 불교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삼국의 불교를 합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야 되는데, 불교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볼 건가 하는 그런 과제 속에서 유학을 떠나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백성들 다 이제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불교 중심으로 흩어져 있던 이 삼국을 통일했으니까. 그렇죠? 자, 15분 찍었으니까 좀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원효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이거 되게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원효와 원희상이 이제 중국으로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중요한 깨달음을 얻죠. 그 유명한 원효대사 해골물 이야기. 그 자다가 일어나서 먹어보니 밤에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마셨는데 일어나 보니까 그 마신 물이 해골 바가지 속에 썩은 물이었구나. 아, 구토하고 난리가 났었죠. 아이 더러워 하면서 막 했었는데 거기서 깨달음을 얻은 거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너네 잘 모르는 이해하기 힘든데, 원효 이 일화가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같은 물을 마셨는데 어제는 되게 나의 어떤 갈증을 해소해주는 그런 물이었고, 아침에는 내가 눈 뜨고 그 물을 보고 난 뒤에는 되게 구역질을 냈잖아. 왜 같은 물을 마셨는데 어제와 오늘이 다를까? 라고 하는 문제예요, 이게. 사실, 이게, 알겠습니까? 이게 원효가 말하는 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심. 아니, 같은 거잖아. 어제 묵은 뭐라고, 오늘 묵이 다른 게 아니고 같은 물인데, 내 마음이 다른 것 뿐이잖아요. 맞죠? 거기서 말하는 게 바로 일심입니다, 일심. 모든 건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거죠. 일체 유심조. 그런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모든 건 사람 마음에 달려있는 거지, 내가 무엇을 아느냐, 그 다음에 다른 것에서 뭔가 새로운 걸 얻느냐 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내 내면을 먼저 이제 깨닫게 된 거지. 이게 바로 일심사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사실 우리가 있잖아, 뭔가 또 많은 지식을 얻는다 해가지고 똑똑한 사람이 된다고 볼 수 없잖아요. 원효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일반 백성들도 뭘 무식해 보이지만 이미 진리는 다 알고 있다 보는 겁니다. 다만 그걸 깨닫는 과정이 중요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는 이미 진리는 있어. 내가 세상에 뭐가 옳고 뭐가 나쁜지는 내 스스로 양심에 비춰보면 다 알 수 있는 일이라고. 마음속에 있는 거라고. 이해됩니까? 무언가 더 알려고 떠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돌아온 거죠. 유학길을. 나는 당당할 필요 없다. 다 깨달았다 벌써. 이제 돌아온 거죠. 내 마음만 쳐다보면 되니까. 일심. 알겠습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다. 불교 대중화에 크게 또 불교 대중화에 크게 기여하죠.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 그걸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건데, 굳이 내가 더 알고 와서 알려줄 필요 없는 거지. 불교 나무아미 탑을만 외치라. 그게 이제 불교 대중화의 상징적인 이야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교가 되게 어렵고 그런 것보다 백성들도 이미 부처님의 마음을 다 알고 있고 진리를 알고 있는데 깨닫게 하는 게 중요한 거다라고 이제 말하는 게 원효의 일심사상입니다. 의상대사는 아니죠. 떠났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에 가서 화엄학을 배웁니다. 화엄사상. 알겠습니까? 이게 중국 불교예요. 중국의 중요한 종파 중에 하나인데, 이 화엄사상을 갖다가 공부해 오시고 이걸 갖다가 한국 불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던 부분이 바로 이 의상대사. 알겠습니까? 이것도 의상대사도 이 목표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삼국 불교의 토남. 일즉 즉 일. 이러면서 화엄사상이었던 하나는 하나는 내가 다수고 모두는 하나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우리고 우리는 하나, 나다. 무슨 말이지 이게? 일찍다 다즉일. 그러니까 모두는 하나고 하나는 모두다. 다 하나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 어떤 화엄 사상을 갖다가 이제 얘기했던 사람이 이제 의상대사입니다. 어쨌든 삼국의 불교를 갖다가 통합하는 어떤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이 원효대사와 의상대사죠. 그냥 이렇게 알아두세요. 화엄 사상, 그다음 일심 사상. 알겠습니까? 이렇게 삼국 불교 발전에 기여했었다. 그 다음에 얘들아, 이제 삼국 불교를 얘기했고 통일신라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통일신라 알아듣는지 모르겠습니다. 통일신라 계속해서. 자, 통일신라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게 통일신라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통일신라
신라 말기가 되면 불교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선종이라고 하는 게 유행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선종 되게 중요해요. 이거 선종이라고 하는 게 유행한다고. 선종. 선종이 뭐냐면 얘들아, 잠깐만, 이거 녹화 시간 얼마 남았지? 이제 할 수 있겠네요. 10분 남아있으니까. 선종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불교를 수행하는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왜 공부하지? 부처님처럼 깨닫기 위한 거야. 알겠습니까? 부처님처럼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라고. 그런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주로 이제 경전을 공부했죠. 부처님이 하신 말씀, 부처님의 행동, 이런 걸 이제 경전으로 만든 게 뭐 금강경, 뭐 화엄경, 뭐 다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 이게 교종불교로 말한, 교종이라고 하는 게 경전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되게 짤막하게 설명해놔가지고 이게 주류죠. 알겠습니까? 너네도 성경, 하나님의 어떤 교회의 교리라든가 이런 걸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뭘 봐야 돼? 성경을 읽어봐야 되잖아요. 그 성경을 분석하고 읽어보는 거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잖아. 맞죠? 예를 들면 그런 거라고. 이게 불교도 마찬가지. 그런 경전 중심으로 원래 연구가 되고 있었어요. 부처님이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공부하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선종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경전을 벗어나는 거죠. 부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그런 책 속에 부처님의 진리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고 보는 거지. 참선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깨닫는 게 중요하다. 깨달음을 강조했던 거야. 깨달음. 경전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고 스스로 행동하고 깨닫는 과정을 통해서 부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게 바로 진정한 불교의 의미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선종인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주로 누구한테 유행했을까? 글을 잘 모르는, 그 정도 깊이까지 알 수는 없는 지방 세력들, 바로 호족 사이에서 유행을 해요. 호족 세력 사이에서 이런 게 유행합니다. 우리가 신라 말기 공부했을 때 지방에서 성장했던 사람을 갖다가 우리는 호족이라고 우리 얘기했잖아요. 지방 세력을 갖다가. 이 호족을 중심으로 선종이 크게 유행합니다. 신라 말기에는. 알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중앙 세력이었던 귀족들이 이렇게 부패하고 교종이 또 많이 부패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선종이 이제 불교의 새로운 대안으로 또 오른 거죠. 이해됩니까? 또 하나 신라 말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풍수지리설이 유행해요. 풍수지리설. 자, 이거는 이제 불교, 도교 다 포함해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풍수지리설. 도교뿐만 아니라 이게 적어야 되겠죠. 알파. 자, 다 설명하고 있으니까. 풍수지리설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이제, 그렇죠. 이제 그 당시가 경주가 중심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주 중심에서 벗어나가지고 지방도 새로운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명당에 대한 이야기. 했습니까? 여기가 풍수지리, 되게 막 명당자리네 하는 그런 걸 밝히는 그런 이론들, 그게 풍수지리설이잖아요. 이게 사실상 신라 말에 경주를 부정하고 지방을 갖다가 새로운 중심으로 잡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게 유행했던 거였죠. 알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누구에서 호족 세력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크게 환영을 받죠. 자기 살고 있는 지역이 이제 새로운 중심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어쨌든 신라 말기에는 선종과 풍수지리설 이런 다양한 사상들이 막 등장하고 유행했다.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한번 보고 끊을 필요 없는데 끊을까요? 어쨌든 다 돼가지고.